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예슬 씨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예슬 씨와 관련돼 가지고 남자친구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뭘 했던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거에 대한 얘기 하고 싶지 않다.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굳이 내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한예슬 씨의 남자친구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인 지금 폭로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한예슬 씨의 남자친구로부터 피해를 받았다, 이런 지금 여성까지도 등장한 상태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한예슬 씨의 남자친구의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예슬 씨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사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전에 먼저 한예슬 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체가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예슬의 남자친구는 비스티 보이즈라는 거죠. 이 비스티 보이즈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술집에서 일하는 남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한예슬의 남자친구에게 공사당했다라는 여자들의 제보가 쌓이고 있다. 한두 명이 아니다. 이렇게 폭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예슬 씨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었습니까? 너무 소설이다. 술 한 잔 거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죠. 사실 저는 저때 한예슬 씨의 반응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가 오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예슬 씨는 다 그냥 소설이다 라는 식으로 뭉뚱그리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술 한 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디스패치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의 과거가 과연 소설일까, 이거죠. 해당 기사에서는 한예슬 씨의 지인 한 명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과연 한예슬, 역시 한예슬이었다. 한예슬답게 전공법을 택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공법이라는 건 남자친구의 존재만 밝힌 것이지 정체를 밝힌 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한예슬이 남친을 소개하면서 과거도 당연히 밝힐 거라고 생각을 했다. 왜? 당연히 남친의 과거와 상관없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응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술집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술집에서 만약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2차, 3차 그런 식의 행위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 남자친구 정체에 대해선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다, 뭘 했던 사람이다, 이거에 대해선 속 시원하게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예슬 씨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놓고 자기 SNS에다가 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공개를 했죠. 공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가지고 데이트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공개를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남자친구 정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남자친구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소속사를 떠났다라 그래가지고 보복하는 것이냐, 뭐 이런 소리를 하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 한예슬 씨의 남자친구가 누군지 그 뭐가 중요한 거냐,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고 무슨 직업을 가졌고 그 뭐가 중요한 것이냐, 연예인도 사생활이 있는 것인데 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를 하는 것이냐, 당연히 타당한 얘기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예슬 씨와 한예슬 씨의 남자친구 둘 사이에서 불법적인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될 때 그런 식의 얘기가 타당한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둘 사이에서 불법적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기는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그거는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 남자친구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예슬이 올리고 있는 그런 식의 남친 사진 자체가 상처이자 가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예슬 남친에 대한 여러 건의 제보가 있다는 거죠. 한예슬과 남친의 만남, 남친의 과거 활동 전력, 심지어 피해 사례까지도 전달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만남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냐, 이거죠. 놀랍게도 한예슬과 남친의 시작은 불법 유흥업소, 지난해
몰래 영업을 하는 가라오케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해당 지금 가라오케를 보게 되면은 청담동에 위치해 있는 가라오케인데요. 근데 이곳은 일종으로 허가받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밀실 안에 노래 기계를 들일 수도 없고 당연히 접대부 또한 마찬가지로 고용할 수도 없죠. 디스패치가 지금 보도를 하는 것처럼 한예슬 씨가 정말로 현재의 남자친구를 저런 지금 불법적인 장소에서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 이상 사생활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남녀의 성별만 바꾸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남자 연예인이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은 젊은 여성을 불법적인 저런 식의 장소에서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남자 연예인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세 매장당하지 않겠습니까? 남자친구의 과거 행적을 좀 보니까 남성 접대부로 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호스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2차, 3차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지금 남자친구에서 접대를 받은 또 다른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예슬 씨의 남자친구는 호스트라기보다는 제비에 가깝다라면서 제비는 스폰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호스트는 여성 손님의 초이스를 받는 것인데 제비는 로테이션 시스템이라는 거죠. 따라서 제비를 지정으로 앉히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예슬 씨의 남자친구가 뭐 대치동이 됐건 청담동이 됐건 굉장히 돈이 많은 유부녀들을 여러 차례 만났다라는 겁니다. 한예슬 씨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는가, 그거는 정말로 우리의 관심 분야가 아닙니다. 그거는 한예슬 씨의 철저한 자유죠. 그런데 한예슬 씨가 뭔가 불법적인 장소에서 그런 남성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남성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호소하는 지금 여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예슬 씨의 자유다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한예슬 씨의 남자친구는 지금 개인 SNS를 비공개로 돌리고, 그리고 유흥업소에서 함께 일한 친구들을 언팔하는 등 과거 지금 지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과연 그런다라고 해서 과거가 지워질 수가 있냐 이거죠. 그냥 단순하게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가지고 언론사를 통해가지고 그 남자친구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여성들까지도 지금 등장한 상태입니다. 이쯤 됐다라고 한다면 한예슬 씨가 소극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한예슬 씨가 소속사를 바꿨습니다. 그 바뀐 소속사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디스패치 기사는 전부 사실 무근이라면서 개인 사생활인 만큼 억측과 추측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저 소속사의 입장도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뭉뚱그려가지고 전체가 사실 무근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예슬 씨의 남자친구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곳을 일을 하다가 한예슬 씨와 이런 식의 연을 통해가지고 만나게 됐다, 이렇게 뭔가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는 얘기 같은 경우는 전체가 그냥 다 사실 무근이다, 한예슬은 그런 적이 없다, 사생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침묵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글쎄요, 지금의 한예슬 씨를 있게 해줬던 수많은 팬들의 사랑과 그 애정을 생각을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한예슬 씨가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사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예슬 씨가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고 남자친구 또한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 그냥 단순한 미신 수준의 지금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인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안일하게 대처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자기 잘못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밖에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오늘 저는 배우 한예슬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예슬 씨의 남자친구의 직업이 술집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예슬 씨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버닝썬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처럼 한예슬 씨가 버닝썬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한예슬 씨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소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모습은 정말 팬들을 향한
기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호 연애부장은 최근에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예슬 씨와 버닝썬 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무슨 버닝썬 지금 클럽에서 약을 했다라는 등 거기에서 놀았다라는 등 그런 식의 제보가 있다고 김용호 부장이 공개를 했죠. 다른 사건도 아니고 정말로 버닝썬과 한예슬 씨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그냥 무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반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버닝썬과 관련된 논란이 터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예슬 씨는 저거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부장이 이게 수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제보를 하겠다라고까지도 지금 얘기하는 댓글에도 하시던지 말던지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유착관계 그리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의 상징이 되어버린 버닝썬 사건, 그 사건의 내막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강남경찰서 강력계에 근무를 했었던 이용준 형사입니다. 이분과 관련된 사건이 바로 최근에 벌어졌던 버닝썬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사건은 2010년 7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용준 형사는 경찰서에서 저녁 9시 20분쯤에 서류 한 가지를 복사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서류를 복사하고 난 뒤에 이용준 형사는 선능력의 한 술집에서 새벽 3시까지 서씨라고 하는 사람과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술을 마신 이용준 형사는 서씨 집에서 잠을 자게 되고요. 아침 9시 2분에 서씨 집에서 깨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나서 당직 근무를 마치고 난 뒤에 갑자기 이용준 형사가 목적지를 부산으로 설정을 한 것이죠. 너무 급하게 운전을 했을까요? 다음과 같이 교통사고까지도 이용준 형사는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용준 형사가 그렇게 많이 다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병원까지 이용준 형사가 걸어가는데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진단을 받고 난 뒤에 스스로 링거줄을 제거하고 난 뒤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시간을 지금 보시게 되면 오후 1시 47분쯤에 병원을 지금 나서는 이용준 형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 사건이 발생을 했던 때가 바로 7월 달입니다. 굉장히 더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용준 형사는 치료가 다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링거줄을 뽑고 병원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병원을 나서게 됩니다. 도대체 병원을 나가가지고 이용준 형사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용준 형사는 병원에서부터 2.2km 정도 떨어진 저수지에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당직 근무를 쓰고 있던 경찰이 갑자기 부산으로 향하고 부산으로 급하게 가는 와중에 교통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다가 스스로 링거줄을 뽑고 어디론가 사라졌고 2.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전혀 여기는 연고도 없는 곳이거든요. 이용준 형사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갑자기 저수지에서 저런 상태로 발견이 됐던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들 투성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경찰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종결하죠.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스스로 그런 식의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이 근무를 했던 경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저런 식으로 개인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쉽게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경찰의 그런 식의 결정이 있고 난 뒤에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나중에 이용준 형사의 몸에서는 디틀럼이라고 하는 플랑크톤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플랑크톤은 다른 데가 아니라 해양에서 발견이 되는 플랑크톤입니다. 해양에서 발견되는 플랑크톤이 어떻게 저수지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국가수는 놀랍게도 검사 결과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점은 계속해가지고 나타나는데요. 이용준 형사가 실종되기 전날 같이 술을 마셨던 서 씨는 분명히 양주를 4병 가까이를 마셨다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다음날 병원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0.01% 이하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술을 거의 안 마셨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용준 형사의 몸속에서는 디펜히드라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검출이 됩니다. 그 물질은 바로 수면 유도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준 형사의 사고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뭔가 사고 동선 자체가 다른 여타 사고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이 되는 것이 다른 차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당시 보여줬던 모습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용준 형사의 아버지를 이제 처음 사건 현장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형사과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저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 반장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용준이한테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도대체 왜 형사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저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그리고 최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이유 때문에 용준이가 자기들을 배신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일까요? 이용준 형사는 예전부터 유흥업소와 관련돼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바로 KB라고 알려져 있는 이경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밤의 황제라고 알려졌던 이경백 씨는 경찰과의 유착관계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결국에 2010년도에 구속됩니다. 이용준 형사가 결국에 저수지에서 발견이 됐던 연도가 바로 2010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KB 이경백 씨가 구속이 된 연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죠. 유흥업소와 경찰 사이의 유착관계를 조사해왔던 이용준 형사, 과연 최 반장이라고 얘기했던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준 형사의 이런 식의 수사를 뜻했던 것일까요? 이용준 형사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초까지 노년지구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지구대가 바로 그 이경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유착관계가 있다라고 밝혀진 그 지구대입니다. 이후에 이용준 형사는 노년지구대를 떠나서 역삼지구대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연인지 무엇인지 역삼지구대 또한 마찬가지로 유흥업소와 유착관계가 밝혀졌던 그 지구대입니다. 이용준 형사의 사건은 2010년도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버닝썬 사건은 그로부터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2020년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0년 지금 차이가 있는 이용준 사건과 버닝썬 사건 둘 사이의 연관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밤의 황제 이경백 씨가 구속이 되고 난 뒤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뻥구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뻥구는 아레나의 실소유주라고 알려져 있는 강 회장입니다. 강 회장 또한 마찬가지로 나중에 구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 속에서 놀라운 점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경백과 유착관계에 있었던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버닝썬이라는 것은 바로 그 뻥군의 클럽에 있었던 한 MD가 만든 클럽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버닝썬 또한 마찬가지로 경찰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탈세 혐의 이런 게 있을 것이냐. 버닝썬과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직 경찰이 수사를 지금 윗선에서 맡고 있다면서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버닝썬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 바로 곽정기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돌연 사퇴를 하세요. 자, 그런데 이분의 지금 이력을 보면은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용산, 영등포, 강남, 서초, 송파경찰서의 형사과장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형사과장이라 아까 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용준 형사의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형사과장, 그 사람이 바로 버닝썬을 묵살했다라고 지금 지목되고 있는 곽정기 씨였던 것이죠.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닝썬 사건까지 경찰의 그런 식의 잘못된 유착관계에 대한 모든 지금 진상이 아직까지도 의문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한예슬 씨가 정말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처럼 소극적인 대처가 적절한 방법일까요? 경찰의 부패함, 경찰의 봐주기 수사, 그 자체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버닝썬 사건에 한예슬 씨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는 거기에 상관이 없다, 나는 거기에 간 적이 없고 나는 거기에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철저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